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보약 챙겨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보약은 말 그대로 기력을 보충하고 몸을 보호한다는 의미인데요. 주로 어떤 약재가 쓰이고 어떤 분들에게 필요할까요? 식욕을 잃지 않고 식사에 문제가 없으면 굳이 보약을 드시지 않아도 충분할까요? 이 보약을 잘못 먹어서 흰머리가 생겼다. 간 수치가 올랐다. 여름에 먹는 보약은 땀으로 빠져나간다. 이 보약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은 근거가 있을까요? 오늘은 보약의 효과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오해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윤수일의 아파트로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을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걸 텐데요. 보약은 어떨까요? 이 몸을 보호하는 약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식사에 아무 문제가 없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보약은 필요 없는 걸까요? 보약과 보양식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경희대 한방병원 여성의학센터장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밥이 보약이라는 말 이거 맞는 거겠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약과 음식, 밥은 그 근본이 똑같다 이런 말이라서 결국은 이제 한약이라는 것도 우리가 먹는 뭐 채소나 또는 뭐 동물이나 뭐 밥이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한약재였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근원이 같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약선이라는 개념도 있죠. 그래서 약선이 뭐냐면 약으로 만든 밥이다 반찬이다 하지만 한자로 보면은 이제 약과 반찬 선자가 돼서 약의 효능으로 반찬으로 생각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약재를 먹었다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도 밥에서도 음양오행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색깔별로 뭐 맞추거나 또는 영양의 균형을 맞추거나 또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균형도를 맞추는 것처럼 약처럼 이런 균형을 맞추는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식사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 굳이 보약이 필요 없다는 말도 하는데 이건 맞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예. 아무런 문제가 없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보약이 필요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요. 살짝 말을 바꾸자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치료약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과 똑같거든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도 과로를 하게 되고 또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가 되면은 당장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내 몸 상태는 힘들고 피곤하고 뭔가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끼는 상태인데 한의학에서는 이런 개념들을 이제 미병이라고 합니다. 네. 몸의 병은 아니지만 몸의 불편함을 느끼고 또는 검사를 하면은 경계적으로 좀 뭐 이상도 아니고 정상이 아닌 중간 상태의 그런 용어들을 나타낼 때 이제 한의학 용어로 이제 미병이라고 쓰는데요. 결국 이제 이러한 미병인 상태에는 어떻게 보면 치료약을 쓰기는 그렇고 또 음식으로만으로 해서는 조금 부족한데 이럴 때 생각하는 게 이제 보약 또는 치료약 또 한약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또 건강할 때 건강은 잘 지켜야겠지요. 네. 그럼 이 보약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뭐 보약이라 그래서 사실 한 가지 그런 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약으로 좀 분류를 따지면은 이제 보약도 어떤 작용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을 잘 조절하고 도와주고 저항성을 높여주고 건강을 보호해주는 약이 보약일 수 있지만 그 중에는 뭐 보기약 또는 뭐 보양약, 보혈약 보험약 이렇게 나누는데 결국 요즘에 이제 보약이 필요한 경우들을 이제 환자들을 보거나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시대 벗고 나서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들 이럴 때는 똑같이 코로나에 접촉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안 걸리고 좀 더 심하게 지나가고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증상이 굉장히 좀 편하게 지나가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개인의 면역력 차이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제 어떠한 몸 상태가 됐을 때 내가 그런 것들에 병이 안 걸리고 좀 수월하게 지나가는 것을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정기 존내 사불가가 돼서 우리 몸에 정기
튼튼한 기운이 있으면은 사기가 침범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병을 잘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개념인데 바로 이런 것처럼 내가 뭔가 전기가 부족하고 감기가 잘 걸리고 또는 소화가 안 되거나 좀 체력이 좀 약하거나 피로함이 많이 느껴지거나 할 때 오히려 이런 보약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보약을 생각하는 분들 중에는 이제 몸이 약하다, 약해졌다고 느낄 때거든요. 흔히 말하는 허약 체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할 때 피로감을 잘 느끼고 심하게 느꼈다고도 하지만 또 가장 흔하게 약하다고 느끼는 거는 감기가 걸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활하고 뭐 날씨도 그렇게 뭐 괜찮은 날씨인데 혼자 감기를 달고 산다. 뭐 겨울에 감기 걸리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지만 여름철에도 나는 혼자 감기를 달고 산다. 이런 것도 몸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내가 똑같이 밥을 먹어도 다른 사람들은 소화도 잘 시키고 그리고 평소에 내가 잘 먹던 음식을 먹었는데도 체하면서 소화가 안 되는 그리고 또 요즘철 같이 이제 환절기나 이럴 때에는 뭐 식곤증이 자꾸 생겨서 뭐 밥만 먹으면 졸리다 이런 경우에는 몸이 약해졌다고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래서 뭐 소감소체라 그래서 아주 작은 감기 또는 작게 체하는 이런 부분들이 폐 기운이 약해지고 또는 소화는 비위 기능이 약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개념들을 폐조백맥한다 그래서 폐 기능이 우리 몸의 맥박을 전체 조절을 하고 비위는 또 후천직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살아가는 그 기운의 원천이 비위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약해졌을 때 몸이 약해진다. 감기 잘 걸리고 소화 안 될 때 몸이 약해지는 것을 가장 자주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른 만성 질환보다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타고나길 허약하다, 뭐 건강 체질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건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뭐 타고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 이제 선천직이라고 하고 뭔가 내가 뭐 갑자기 정해지는 게 아니라 길러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모의 체력이나 또는 부모가 이제 나를 임신하고 출산한 나이나 또는 뭐 임신 전후의 태교나 또는 건강 관리에 따라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 얘기하면 유전적인 것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것은 비교를 하기가 좀 불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주변에서도 보면 운동 생리학이나 운동하는 것을 보면 운동 생리학에서 측면에서 봐도 운동 능력을 측정할 때 꾸준히 훈련해서 경기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결국 그 끝으로 가면은 똑같은 조건에서 운동을 했을 때 타고난 능력이 좋은 사람이 제일 선두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비슷한 훈련이나 노력을 했을 때도 훨씬 잘하는데 이것이 체질적으로 건강한 체질을 타고났다고 보는 거고 똑같이 과로를 하고 똑같이 힘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먹는 것도 좀 더 비슷하게 먹었어도 감기나 또는 소화나 이런 것들이 잘 됐을 때 건강적으로 좀 타고났다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운동 능력들을 볼 수 있어서 결국 이런 타고난 것들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후천적으로 관리를 해서 꾸준히 유진하고 그리고 본인이 건강 체질이다 또는 뭐에 좀 취약하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좀 자주 탈이 나고 한다는 것을 좀 알고 그거에 대해서 조심하면은 오히려 뭐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네. 이 몸의 기능 회복을 도와주는 게 보약이라면 그 사람마다 보약에 들어가는 약재도 다른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약이 뭐 녹용 또는 인삼 이렇게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보약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보기약도 기운을 좀 보충해주는 보기약도 있고 또는 피를 좀 부족하면 보혈약도 있고 또는 우리가 수분에 해당하는 내가 몸이 잘 마르거나 하면 이제 음어를 보충해주거나 또는 너무 몸도 차주고 하면은 양을 좀 보충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기약 그러면 대표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인삼이나 황기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이런 기운을 올려주는 그런 약재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보혈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출산 후 또는 생리가 끝나면 항상 몸이 좀 힘들고 아프고 해서 피가 부족해지는 그러한 몸의 증상들이 있을 때는 뭐 사물탕 계통의 어떤 약들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몸도 관절도 좀 뻣뻣하고 피부도 작고 건조해지며 잠도 잘 못 자고 이제 이럴 때는 음어증이라고 할 때는 뭐 자음강화탕이라든지 뭐 청리자감탕이라고 하는 그런 약들을 쓸 수 있고
있고 우리가 뭐 항상 손발이 차고 시리고 또 겨울이 돼도 오히려 감기도 잘 걸리고 했을 때는 이기승향탕이나 녹용대보탕처럼 양을 좀 보충시켜주는 그런 약재들도 다르고 보약이라고 해서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 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처방들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약 지을 때 꼭 들어가는 약재들도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약방의 감초라고 하는 얘기와 비슷하게 감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달달하기도 하면서 단맛이 있고 또 이제 약의 기운들을 또 무난하게 좀 소화도 잘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쪽에 효능이 있는 건데 요것과 비슷한 말로 강삼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강삼은 뭐냐면 생강sep조 그리고 조이는 대추 2개. 생강세쪽, 대추 2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약을 쓰면 항상 보약의 맨 뒤에 강삼조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약의 효능보다도 기본적으로 생강이라고 하는 것이 소화도 잘 시키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하면서 조이는 오히려 대추가 들어가면서 너무 쓴 약들의 성질을 좀 완화시켜주면서 흡수도 좀 잘 되게 시켜하고 그리고 약의 그런 중간에서 참 조화롭게 해주는 게 이런 강삼조이, 생강세쪽, 대추 2개 이런 쪽으로 봐서 우리가 뭐 꼭 보약은 안 먹더라도 만약에 기본적으로 생강이랑 대추랑 좀 차처럼 끓여서 중간중간에 먹으면은 소화도 되고 좀 속도 좀 편해지는 그런 것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약을 짓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네. 보약을 짓는다는 말의 의미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약을 짓는다, 보약을 짓는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뭐 이것은 한약의 발전들 옛날에는 사실은 첩약을 쌓아준다, 첩지에 쌓아준다 이런 것을 할 때 이렇게 짓는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뭐 보약을 먹으면은 그냥 물약으로 탕약처럼 다려져서 받지만 옛날에는 약을 하나씩 군신 좌사라고 해서 가장 많이 들어갈 거 밑에 깔고 그 위에 조금 더 약을 올려주고 약을 방향성을 잡아주고 또 보하는 약들을 써주고 하는 약재들의 종류들을 다 해서 내가 하나를 이제 보약을 완성시켜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을 잡아주고 그런 것이 이제 첩약에 쌓아져서 뭔가 하나 지처럼 잘 포장이 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약을 정성스럽게 오히려 음식을 밥을 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까지도 같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보약하면 혈액순환을 돕는다, 또 부족한 기운을 채운다, 이런 기대를 하거든요. 효과는 어떨까요? 네, 오히려 보약들이 기혈도 보여주고 또는 보양도 시켜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피로를 느낄 때 보약을 썼을 때는 단순하게 이런 보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순환을 시켜주고 노폐물을 좀 없애주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럴 때 분명히 담음이나 어혈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어서 나는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서 갔는데 만성 피로라는 것을 치료하는 게 단순 보해주는 약이 아니라 어혈이나 담음을 없애주고 순환을 시켜주는 쪽만 해서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은 약을 써도 훨씬 기운이 나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아니면 진료를 받으면서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보약 짓겠다고 한의원 찾는 분들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네, 많이 오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아무래도 환절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졌다, 피로하다, 피곤이 많이 풀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예.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고 나서는 기침이 안 났고 계속 몸이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또는 마른 기침을 좀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폐의 그런 기능들이 좀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식곤증이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충분히 잘 잤는데도 점심을 먹고 나면 항상 무기력하고 뭐 오후가 되면 눈이 이제 빠질 것처럼 힘들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안구건조증이 심해지면서 몸의 수분도 마르고 또는 운동을 해도 근육통이 지속이 되고 뭔가 회복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소화가 좀 잘 안 돼서 뭐 입맛도 떨어지는데 오히려 또 먹으면은 소화가 잘 안 되면서 다시 식곤증까지 오게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여성 같은 분들은 방광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반복이 되고 또 병원 가서 치료를 했는데 또 반복되는 그런 증상들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소화도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생길 때 오히려 이제 몸이 좀 힘들다 또는 어떤 다른 보호하는 약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시고 진료실에서 많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네, 이 보약을 좀 드셔야겠는데요.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눈으로 봤을 때 뭐 혈색이라든가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뭐 한의학에서 가장 뭐 진단을 할 때 뭐 막문문절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쳐다보고 이제 물어보고 또 듣고 또는 이제 절진이라고 해서 오히려 맥을 잡고 하는 것들, 촉진이나 이런 것들 하는데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관형찰색이라서 생긴 거를 쳐다보고 색깔을 관찰한다 이런 용어도 쓰거든요. 결국 우리가 관형, 외형을 본다고 할 때는 아무래도 외형적으로 튼튼해 보여도 과로하고 지치고 있으면 어깨도 축 처지게 되고 또 허리도 잘 못 펴고 꾸부정한 그런 자세가 되잖아요. 결국 이제 걸을 때도 힘이 없고 좀 이제 그렇게 또 진료실에 들어올 때도 어깨가 좀 처지고 이제 무기력해지면서 그런 자세를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찰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기운이 없거나 할 때는 얼굴색이 위황하다 그래서 얼굴이 약간 뭐 창백한 것도 있고 오히려 약간 누리끼리하다고 하죠. 결국 우리가 건강한 얼굴색이라고 하는 것은 불그스레한 빛이 비단 속에 비치는 듯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관홍이라고 해서 얼굴에 붉은빛이 있지만 너무 빨갛지도 않으면서 적절하게 은은하게 이제 붉은색이 나는 게 피도 잘 돌고 혈액순환 잘 되고 기운이 좋은 건데 그렇지 못하고 피가 부족하고 뭔가 위황하다. 얼굴이 좀 누르끼리하거나 그러면서 뭐 피부에도 좀 때도 잘 끼고 뭔가 좀 거칠고 하면서 이제 그런 상태. 또는 여성들은 뭐 피가 부족하면은 항상 피부가 창백하거나 또 화장을 하는 경우도 화장이 뜬다고 그럽니다. 피부가 자꾸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가 뜨는 상태에서도 뭔가 피도 부족하고 기운도 부족하거나 하는 것들을 관찰하면서 다른 이제 진료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얼굴 색으로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예. 그 인삼이나 녹용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어떤 보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보약 그러면 이제 인삼을 떠올리시게 되고 또 녹용도 떠올리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인삼은 대표적인 보기시켜주는 약이 되고요. 녹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혈시켜주고 기운을 보양시켜주는 약의 대표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쪽이 다 같이 쓰기는 하고 관련도 되어 있지만 인삼은 기운을 올려주고 대보 원기한다 그래서 우리 몸의 소화기의 기능도 좋게 해주고 근본적인 기운을 생기게 해서 또 무기력하거나 또는 뭐 식은땀을 흘리거나 또는 설사를 많이 해서 오히려 비위 기능들을 부족해지는 그런 것들을 좀 좋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의 대표적인 게 인삼이고 물론 이제 인삼의 성분에서 뭐 사포닌 성분이나 이런 것이 뭐 암세포를 억제시켜주거나 또는 뭐 갱년기 증상을 좋게 해주는 그런 이소플라본 성분들이 있거나 여러 가지 그런 보기시켜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녹용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보혈시켜주고 또는 보양 우리 물질적으로 채워주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들의 대표적인 그런 동물성 약재가 녹용이어서 그런 약재들은 되는데 단순히 이제 녹용과 인삼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의원에서 한방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는 보약들은 이런 것을 군약 중요하게 넣지만 기타 다른 이제 소화도 좋게 하고 여러 가지 처방들이 구성이 되는 그런 처방의 형태로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네. 이런 인삼이 잘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요. 뭐 또 녹용은 누구에게나 다 잘 받는다. 이 맞는 말인가요? 그렇죠. 항상 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약이라고 해도 사실은 그걸 복용하는 그런 사람의 그런 소화 능력이나 또는 실제로 그게 허증이 아니라 오히려 실증인 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담음이나 어혈이 있거나 다른 뭐 염증성 질환이 있거나 또는 만성 질환이 있어서 나타나는 피로한 거를 무조건 허증이라고 봐서 이런 보하는 약을 썼을 때에는 오히려 그런 것을 먹고 좀 다른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체기가 있다고 생각해서 뭔가 체해서 급체를 했다 그러면은 기운도 빠지고 손발도 차지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기운이 빠지니까 무조건 보하는 거 뭐 인삼 녹용 같은 거를 많이 쓰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체해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한우 같은 거를 먹으면은 굉장히 좋은 단백질이고 먹으면 기운이 난다고 하지만 소화가 안 되고 지금 체한 사람한테 가서 한우를 정말 좋은 한우를 먹이면은 그 사람은 탈이 나서 오히려 다음날 설사하거나 더 기운이 없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항상 좋은 것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게 아니라 그에서 적절하게 양도 조절하고 또는 다른 보완할 수 있는 처방과 같이 복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료를 받으시고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때가 되면 보양식 챙겨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삼계탕 같은 거. 이 보약과 같은 효과, 이 보양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보양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약을 먹는 음식, 처음에 말씀드린 음식 동원이라는 관점으로 보양식도 분명히 좋은 그런 효과도 있고 피곤하거나 어느 정도 미병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양식이라고 하는 음식 또는 요즘에 건강기능식품도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고 또는 그런 효과들도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약과 음식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약은 효능을 보지만 음식은 효능보다는 그 음식이 갖고 있는 맛이나 그런 효과가 약보다는 부족하다는 걸 보는데 저희 많은 분들 오시는 분들 보면 가끔은 이제 약을 드시고 계시지만 다른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양식으로 약을 끊고 이것만으로 치료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인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보양식은 음식으로 생각하시고 어떤 약은 약으로 생각하셔서 적절히 그 수준을 맞추시고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이 보약 처방할 때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고 기준으로 해서 약제가 결정되나요? 기본적으로 진단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맥도 보고 또는 소화 기능이나 다른 문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실제로 기운이 약한지 또는 음이 부족한지 양이 부족한지 피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망문문절이라고 하는 변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또는 요즘에는 또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나 또는 다른 유사할 수 있는 다른 피곤하거나 만성 피로증이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질환들도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한방의료원에 가서 검사를 하거나 또는 이제 진료를 정확히 받은 다음에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몸에 좋은 게 들어갔으니까 서로 나눠서 먹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좀 곤란하겠죠. 그렇죠.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보약이 한 가지가 아니라라고 한 가지 방향성이 아니라고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요. 네. 결국은 여성들이 먹는 보약, 남성들이 먹는 보약이 좀 다를 수가 있죠.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약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이 먹는 보약 또는 임신 후 출산 후에 먹는 보약들도 당연히 다를 수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약의 그런 종류들 양이 허한 사람인데 오히려 음이 허한 약 그러니까 음을 보충시켜주는 약을 너무 쓰게 되면은 오히려 다른 쪽의 방향들을 해서 오히려 힘들고 물러들 수가 있고 또는 아무리 기운을 올려주는 보기약을 쓴다고 해도 보기만 시켜주면은 내 몸에 있는 수분을 오히려 불태워대서 마른 장작이 불을 확 타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서 몸이 더 힘들고 피곤하는 그런 증상들을 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처방한 방향성이 어느 쪽인지를 확인하시고 그런 거를 판단해서 드셔야지 모든 보약이라 그래서 뭐 남녀노소 다 똑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보약은 아닙니다. 산후 보약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출산을 한 이후에 보약을 먹을까 또 필요할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출산 후에 보약들은 요즘에 항상 건강도 좋아지고 뭐 영양도 좋아졌기 때문에 산후 보약이 필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출산하는 연령들이 조금 더 높아졌거든요. 결국은 주로 이제 결혼을 하고 출산하는 나이들이 35살 넘어가서 이제 고위험 임산부, 고령 임산부들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출산하고 나서 몸이 힘들고 피가 재생이 되거나 관절들이 좀 회복되는 속도가 더 늦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출산하고 나서 오히려 근력도 빠지고 피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음식만으로 해결하거나 그럴 때는 좀 부족한 것들, 회복이 좀 더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단순히 그냥 출산 후에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복이 더디거나 몸이 좀 아프거나 산후풍 증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런 산후보약이라고 하는 좀 다른 형태의 그런 약들을 좀 선택을 하고 한의학 치료를 하는 것이 오히려 산후풍도 예방을 하고 산후 회복도 더 건강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보약을 먹는 동안에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게 뭐 돼지고기, 닭고기, 뭐 술, 밀가루, 뭐 숙주, 뭐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뭐 무도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게 되는데요. 예.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하는 것은 아마 처방하는 그런 원장님이나 한의사분의 가장 지도를 따르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음식마다 약간의 속성들이 있거든요. 돼지고기는 약간 찬 성분이고 뭐 닭고기는 약간 따뜻한 성질이고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보약에서 굉장히 따뜻한 약을 처방을 했으면은 차가운 성질의 돼지고기는 좀 피하는 것이 좋은 거고
또 몸을 차갑게 하거나 시원하게 해주는 보약을 썼을 때는 따뜻한 음식들을 조금 더 줄이거나 그 약 드실 때는 좀 약간 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획일적으로 무조건 먹지 마라보다는 그 처방하는 약을 고려를 해서 이런 음식들 피해야 되는 게 있으면은 한의사분에게 얘기를 듣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무조건 다 피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소화가 잘 되고 하면은 소화력도 괜찮고 하면은 한약을 먹는 중간에 음식을 그렇게 많이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것들은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 흰머리 많으신 분들은 보약을 잘못 먹어서 그렇다고 하시거든요. 네, 이런 네.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그 숙지약 먹을 때 무를 먹으면은 뭐 머리가 막 흰머리가 난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예. 있는데, 그 이제 그 숙지약이 들어간 약을 먹었을 때 정말 무가 들어가서 흰머리가 나는 게 아니고, 저도 굉장히 뭐 숙지약 많이 먹으면서 뭐 김치에도 무도 많이 들어가고 뭐 깍두기도 많이 먹고 했는데 흰머리 전혀 나지는 않고 그러는 것처럼 예.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예전에 음식에 대한 금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런 강조를 하는 차원에서 조심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제 뭐 무를 먹는다고 한약과 뭐 흰머리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는 그냥 주의하시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와전된 부분도 있는 거군요. 네. 예. 그 한약을 먹으면 간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것은 좀 굉장히 좀 바로잡아야 되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한약도 보약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간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한방 의료기관이 있고 한방과가 있거든요. 결국 그것처럼 이제 모든 약들이 간에 나쁘다 하는 것은 이제 좀 잘못된 것이고, 분명히 이제 양약도 간에 무리가 되는 양약이 있고 또 한약도 무리가 되는 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무분별하게 먹는 것은 주의하라는 차원에서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예. 오히려 간을 좀 치료하고 보호해주는 한약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보약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였습니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Don't Be Cruel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살펴보는 건강 이야기,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책 제목이 정상이라는 환상. 예, 제목이 상당히 심오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상이 환상이라는 겁니까? 예.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 예. 사람 정상이야. 이 사람은 약간 비정상인 것 같아. 비정상이야, 그렇죠. 예. 사람에게도 이 정상, 비정상을 나누고 어떤 물건, 어떤 현상, 참 생각해 보면 정상을, 비정상을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자주 잘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비정상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렇죠. 저는 모든 사람은 다 정상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이가 있는 거지. 이 책도 바로 그러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과연 예.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가 한 번쯤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인류 역사상 현대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매일 건강 관련 뉴스를 즐겨보고 또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도 상당히 즐겨 들으시고 그렇죠. 예. 건강에 대한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전혀 건강하지 않아요. 예.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과학기술과 의학은 계속 발달하고 있고 이제는 미리 진단하고 예측하고 방어하는 그리고 치료하는 시스템도 잘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을 보면 아픈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 제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을 해도 이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 아플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책이 지적하고 있는 건강하지 않은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인간성을 외면한 물질주의 사회에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정말 근본적인 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통렬하게 지적하면서 진정한 치유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지 질문해 나가면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보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문제의 접근을 이 사회적인 측면으로 다가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사회가 문제가 있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건강하지 않다. 맞소. 뭐 대충 그렇게 전 들리는데요. 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을지 책을 쓰신 분을 보니까 한 분이 아니시네요. 그렇습니다. 저자가 가보 마테, 데니얼 마테 이렇게 두 형제 분이세요. 지간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예. 사실은 부자지간입니다. 아, 아버지와 아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책은 먼저 만성적인 신체 질환과 정신 질환이 각각 별개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맥락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는 어떤 가치관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상당히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일종의 부적응 현상이다. 이게 질병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현대사회가 미쳐 돌아가고 있지만 이걸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정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현대사회를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책의 저자인 가보 마테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입니다. 1944년생이세요. 예. 스트레스, 정신건강, 트라우마, 아동발달, 중독 분야의 권위자로서 헝가리 출신의 의사이고요. 캐나다에서 수십 년 동안 약물 중독 그리고 정신질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저자인 데니얼 마테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활동하는 음악가예요. 아. 뮤지컬 분야에서 상당히 두드러진 업적을 갖고 있는 분이신데 예. 두 분이 부자지간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불안, 중독 그리고 다양한 신체 질병까지도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어떠한 트라우마, 상처 그것의 잠재적인 영향으로 발생한다. 라는 이론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본인의 이름을 알렸던 저자 가보 마테는 이번 신작을 통해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신체적인 문제의 근원이 현대 자본주의, 물질 지상주의에 상당히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일종의 독성 문화다. 비정상인데 정상이라고 우기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문화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질병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나타난 어떤 증상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 전체 또는 대를 이어서 전해진 트라우마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관념적인 사각지대가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어서 예. 우리의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삶을 서로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아버지가 의사시고 아들이 음악가. 그렇습니다. 예. 아, 의사와 음악가의 조화. 아, 기대가 큽니다. 예. 아무튼 저도 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비정상인 것 같은데 그 속에 매몰되다 보면 내가 그 속에 빠져 있고 어느새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또 정상처럼 보이기도 맞아요. 하고 정말 모순적인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그런 문제 의식을 느낀다는 것만으로도 치료의 예. 시작이다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아, 있는 그렇군요. 겁니다. 예. 우리는 과연 오늘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는 정상처럼 보이기 위해서 정상처럼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의 본연을 애써 감춘 채 밝게 포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사회가 규정해 놓은 정상이라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다 보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책은 우리에게 정상의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있는가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신체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을 하고 또 질병 코드명으로 무작정 규정해버리는 오늘날의 의학계 역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상이라는 어긋난 환상에 빠져서 이 정상 프레임에 우리 모두가 다 갇혀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압박하는 이 사회를 단호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예. 현대의학은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점점 더 건강해지지 않는 이 아이러니
최근 이 같은 비극적인 현상의 근원이 바로 오늘날의 물질주의 문화가 만들어 놓은 정상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이다 예. 라고 설명하는 건데요. 저자는 우리 사회에서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사실은 정상도 아니고 건강하지도 않고 자연스럽지도 않다라고 설명합니다.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을 짓밟아야 되고 이겨야 하고 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잠을 줄여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과연 건강한 것인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욕구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에 해로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 특히 이제 교육 문제라든가 사교육 문제 이런 걸 보면 분명히 비정상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속에서 똑같이 그냥 어울려서 매몰돼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사교육에 많은 또 물질을 갖다 쏟아붓고 그런 것들이 또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맞습니다. 그런 사회가 됐잖아요. 예. 예. 남들이 다 하면 그게 정상인 것처럼 여겨져 버리는 것이죠. 왜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 하니까 해야지. 그럼 내가 또 비정상이 돼 버리는. 맞습니다. 그런 게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좀 그렇죠. 동감합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문화에 팽배한 왜곡된 이 정상의 개념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이 아닌 사회가 우리에게 정상을 요구하고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정상이라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해요.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개인을 만드는 첫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이라는 환상에서 그리고 정상이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질병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상 비정상으로 딱 단정 짓지 말고 예. 한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근요 한 사람에게 어떤 질병이 나타나면 그건 과거에 발생한 모든 것들의 집합체라고 여겨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흥미로운 게 미래에 발생할 일을 알려주는 신호로서도 질병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과거에 발생한 모든 것의 집합체라는 단어는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질병이 미래에 발생할 일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점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자신에 대한 관계를 포함한 우리의 감정 체계는요,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더 쉬운 말로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떠한 감정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책에 소개된 예인데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을 진단받을 당시에 한 여성이 네. 절망감과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다면 10년 뒤까지도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그럽니다. 예. 반대로 우울한 감정이 줄어들면 오랫동안 생존하는 경우가 아하. 더 많았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내가 어떠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상이라는 것으로 포장된 어떤 사회적 억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죠. 예. 현대 자본주의에서 사실은 과도한 경쟁 그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 우린 이걸 이제는 당연하다, 정상이다라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정상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고 병들게 하는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약 15년 동안 미국의 주요 기업의 사례가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 해고를 당할까 봐 늘 걱정한다라고 답변한 직장인의 비율이 24%에서 15년 사이에 46%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네. 늘 시간에 쫓기고 변화가 무쌍하고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지만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해고 당할까 봐.
늘 걱정하니까. 예. 그리고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당연하죠. 예. 결국은 건강이 악화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염증인데요. 저자가 진단했던 환자들 가운데서 특히 직장에서 경쟁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이걸로 인해서 염증 질환이 생겨난 경우를 상당히 많이 목격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염증은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 심장 질환, 뇌 질환, 심혈관 질환, 암, 그리고 우울증까지 염증 때문에 발생한 질병들이란 점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받는 이 비정상적인 압박이 우리에게 어떤 병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억압이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책은 특히 여성들이 건강에 취약한 이유를 바로 그 지점에서 찾고 있는데요.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남성에 비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억제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미덕으로 배우고 자랐습니다. 요즘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결국 이런 사회적 환경에서 자라면서 많은 여성들이 자기 침묵에 빠지게 된다라고 책은 지적해요.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드냐면 자기 침묵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걸 통해서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들을 보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 침묵을 통해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 만성적으로 부정을 하면 이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2천여 명의 여성을 저자가 약 10년 이상 넘게 추적 조사한 결과가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 배우자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감정을 속으로 사귀는 여성들은 밖으로 드러내는 여성보다 4배 이상이나 사망 확률이 높았다고 그럽니다. 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권위적인 상사 밑에서 일하는 여성이 화를 억누르면 심장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분노를 그대로 표현하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에서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이건 문제다라고 예.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여기에 따라서 개인의 건강과도 직결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책은 분량이 엄청나요. 600쪽이 넘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 전문가답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신체 질환과 정신 질환을 이 트라우마 또는 정상 개념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어떤 질병도 이게 한 개인의 탓이 아니다. 따라서 이걸 자신을 자책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질병은 사회적인 맥락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우리의 일상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이 정상이라고 하는 이 기준, 그리고 의학에서 치료나 처방의 목표로 삼는 상태인 정상.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정상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사실은 비정상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저자는 로빈 윌리엄스의 작품 가운데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던,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영화 굿 윌 헌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영화에서 로빈 윌리엄스는 경관을 공격한 일을 계기로 분노한 보스턴 출신의 청소부를 돕는 심리학자로 출연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화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윌리엄스가 이 배우 맷 데이먼에게 내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장면인데요. 예. 결국 이 말을 반복하자 데이먼이 무너지면서 윌리엄스에게 안겨 흐느낍니다. 저자는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내 잘못이 아니야, 이 대사,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행동장애부터 심각한 정신질환까지 이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요. 뇌나 유전자의 잘못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질병이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또 질병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책 정상이라는 환상 잘 들었습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김종찬의 사랑이 저만치 가네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이 떠나